여러분 혹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내 계좌가 왜 갑자기 정지된 거지? 은행에서 왜 내 돈을 막는 걸까? 그래서 이런 경험 생각보다 흔하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하나의 거대한 규제 법안이 있다고 말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그 법안이 바로 클래리티 법안,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줄여서 간단히 말하자면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이 충돌하는 순간 누가 어떤 책임을 질지 명확히 하겠다는 법이에요. 오늘은 이 법안이 왜 만들어졌고 실제로 금융구조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2022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해 12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자선 활동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이끄는 거래소가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회사 자금과 고객 자금이 완전히 뒤섞여 있던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맡긴 수백억 달러가 무단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되고 있었고 그게 다 드러나면서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을 넘어서 규제 당국자들에게 하나의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미리 막지 못했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법적 모호함이었습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고객 자금을 회사 자금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그 어떤 명확한 법규도 없었어요. 누가 이걸 감독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자금을 분리해야 하는지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급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유럽연합과 미국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23년에 미카 MICA 마켓인 크립토 애셋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 법은 암호화폐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한 라이선스와 자본 요건을 요구한 최초의 종합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연방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된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증권법과 상품법을 어떻게 암호화폐에 적용할지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의 결정체가 바로 클래리티 법안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등장한 직접적인 배경에는 2023년 미국 은행 시스템의 연쇄 붕괴 사건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이 세 은행이 모두 한 달 안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은행이 모두 암호화폐 업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많은 벤처 캐피털과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예금을 받고 있었고, 시그니처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위한 결제 네트워크 시그넷, 에식넷을 운영하고도 있었죠. 이 은행들이 무너지자 이 암호화폐 업계는 순간적으로 은행 계좌를 잃어버리는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몇몇 거래소들은 갑자기 달러 출금을 중단해야 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이 사건은 규제 당국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줬습니다. 암호화폐와 전통금융의 접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그래서 탄생한 게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자, 이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클래리티 법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축으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달러에 고정된 암호화폐인데요. 쉽게 말해 암호화폐 세상에서 쓰는 디지털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더, USDT나 USDC, USDC 같은 코인이 대표적이죠.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달러를 100%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당이 미국 국채와 현금으로만 준비 자산을 구성하고 매달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행사는 영업 허가를 잃고 발행된 코인은 강제 상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조항 하나로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였던 불투명성 문제가 해결된 셈이에요. 두 번째 축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증권법 명확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위 합기 테스트의 하위 테스트를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기준을 법으로 명시한 거예요. 기존 하위 합기 테스트는 1986년에 나온 판례 법리입니다.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인지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돈을 투자하고 공동사업체에 투자하며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여기에 추가로 분산화 정도 (Decentralization Degree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만약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특정 회사나 창립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충분히 분산된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된다면 그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또 창립자나 재단이 여전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요 결정을 내린다면 그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되어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기준 덕분에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분류되었지만 많은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증권으로 재분류되는 충격을 맞게 됩니다. 세 번째 축은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일반 청자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일 거예요. 법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나 가상자산 보관업체와 거래할 때 적용해야 할 새로운 자본, 건전성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출을 해줄 경우 그 대출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 대출의 경우 보통 100배노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지만 다음의 양화폐 관련 대출에는 최대 1000배의 오오시마르까지 적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할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아둬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자연스럽게 은행들은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하게 됩니다. 이 조항 하나로 사실상 암호화폐 업계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이 실제로 금융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죠. 2024년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클래리티 법안에 근거해서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를 상대로 첫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테더의 준비자산 중 상당 부분이 상업어음과 회사차에 같은 위험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요구한 대로라면 준비자산의 배가 단위 국채와 현금이어야 했는데 실제 감사 결과 그 비율이 60%에 불과했던 거죠.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더에 대해 차지하 100만 달러의 거지 벌금을 부과하고 요 6개월 이내에 준비자산 구성을 완전히 바꾸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테더의 시가총액이 한때 40% 가까이 폭락했고 경쟁사인 USDC가 반사 이익을 얻으며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준비자산을 공개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투명해지도록 강제한 셈이죠. 두 번째 충격은 증권 분류에서 비롯됐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시행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증권거래위원회는 솔라나, 카르다노, 활다노, 폴리곤, 마티지 등 주요 알트코인 12개를 증권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재단이나 창립팀이 여전히 코인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나 주요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분산화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해당 코인들의 가격은 평균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국 내 주요 거래소들이 이 코인들의 거래를 중단해야 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을 갑자기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는 분산화라는 개념이 단순한 기술적 특징이 아니라 법적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변화는 비단 거래소와 투자자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철수 현상이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상업은행 중 무려 70가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계좌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높은 위험 가중치 때문이었죠.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면은 그 계좌 하나 때문에 은행 전체의 자본 건전성 비율이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중소규모 거래소에게 치명타였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자체 은행을 설립하거나 해외 은행과 제휴하는 방법을 찾았지만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사실상 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2025년 초 미국에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는 통계가 이를 명확히 증명해 줍니다. 이 고립 현상은 암호화폐 업계에 탈중앙금융, 디피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 은행과의 연결이 끊기자 거래소와 사용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피어투피어 거래와 탈중앙 거래소, DTX로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2025년 상반기 탈중앙 거래소의 월간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중앙화 거래소를 추월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현상이 규제 당국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규제가 너무 강력해지자
시장이 더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일종의 패러독스였어요. 더 명확한 규제를 원했지만 그 규제가 너무 강력해져서 사람들을 완전히 규제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전 세계 각국이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청 FCA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고, 일본은 금융청이 기존 암호화폐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이 현상은 규제의 글로벌 동조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한 국가의 법률이 마치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사례입니다. 그 결과 암호화폐 기업들은 더 이상 규제가 약한 나라로 이전하는 전략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법안이 우리 생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까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암호화폐 거래의 복잡성 증가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원화나 달러를 입금하는 게 몇 분이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신규 사용자는 최소 3단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심지어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고액 거래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입출금이 발생할 경우 은행과 거래소가 자동으로 그 정보를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나 자금 세탁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일반 사용자들의 불편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암호화폐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금융이라는 초기의 이상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화 변화는 기업의 암호화폐 결제 도입 중단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테슬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대기업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이나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 시행 이후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회계 처리와 법적 리스크를 수반하게 됐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업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분기마다 공정 가치를 평가해 손익을 보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세무 처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2025년 초 포춘 500대 기업 중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포함한 기업은 단 5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23년의 12곳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도 식어갔고 암호화폐 시장은 한동안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게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은 뜻밖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 제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가 강화되자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던 대형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합법적인 투자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 미국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 셀피어스이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펀드 ETF에 처음으로 5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뉴스는 금융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를 투기로만 보던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시장이 서서히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관화 현상은 시장의 변동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고 단기 가격 변동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0% 넘게 하락해도 과거처럼 패닉셀이 발생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시장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기준 비트코인의 일간 변동성이 2022년 대비 약 60배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물론 여전히 전통 금융자산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암호화폐가 더 성숙한 자산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만든 투명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과거 암호화폐 시장은 블랙박스와 같았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움직이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주요 거래가 규제기관의 감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일부에게는 감시의 강화로 다른 이에게는 보호의 확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투명성은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 생태계 전체가 더 깨끗해지고 더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미국의 규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연 신호탄이었습니다. 금융은 더 이상 익명성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과 투명성 위에 세워져야 하려는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물론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역시 혁신을 억누른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새로운 범죄 수법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법안이 금융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점입니다. 규제와 혁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금융의 지도는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새겨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